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지표가 크게 엇갈린 결과였는데요. 개장 전에 발표됐던 주택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급감하는 안 좋은 결과를 내놓으면서 하락세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그리고 애플, 페덱스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던 하루였고요. 장 중간에 나왔었던 5월 산업생산은 그럭저럭 괜찮은 지표였습니다. 엇갈린 지표 속에 결국 3대 주가지수 모두 다 자리를 잘 못 잡는 모습이었지만 크게 빠지지도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전반적으로 3대 지수 모두 다 부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나스닥은 떨어지지 않았고요. 다우는 5포인트가량 그래도 올랐습니다. S&P 500, 200일 이동평균선 정도에서 그래도 반등이 장중에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동양종금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나왔던 지표도 많았고 물론 그 전일에 급등한 데 따른 부담도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마감 지수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뉴욕 증시 전일 급등 마감에 대해서 일단은 그 피로감이 좀 많이 상존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말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차 언급되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간밤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게 일단 지표가 굉장히 좀 많이 발표됐는데 네. 지표 같은 경우도 대부분 주택 지표와 그다음 제조 지표가 계속 이렇게 서로 이렇게 쌍방으로 이렇게 혼조와 그다음에 상승세를 같이 나타내면서 이렇게 좀 많이 뒤엉켰습니다. 지표에 대한 그 혼조로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하락으로 좀 이렇게 가닥을 잡다가 장 막판에 다시 상승세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 실적도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서서히 발표될 시점에 다가오면서 일단 페덱스에 대한 그 연간 그 이익 전망치가 이제 기대에 좀 미흡하다는 그런 분석이 좀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다우지수 그 시장에 좀 이렇게 많이 반영되는 그런 모습 보였던 게 이제 시장이 좀 많이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개장 전부터 안 좋은 소식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락세로 출발했는데 5월 주택 착공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가 계속해서 좋지 못하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좀 이슈가 될 만한 게 일단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그 속도가 얼마만큼 이제 잡아주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네. 최근에 그 개인 소득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조업 경기가 강세를 좀 나타내면서 개인 소득이 많이 이렇게 향상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컸었는데요. 일단 가장 큰 소비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소비 시장에서 소비 주체 중에 하나가 있던 주택인데요. 네. 주택 부분이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이는데요. 근데 어제 같은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이전에 한 67만 2천 건 정도가 발표되면서 전망은 한 65만 건 정도로 네. 일단 주택 착공을 발표가 됐는데요. 실제로 발표됐던 그 발표치는 일단 59만 3천 건 정도로 60만 건도 안 됐네요. 예, 60만 건도 안 됐습니다. 59만 3천 건으로 전월에 비해서 한 10% 정도 감소하는 그런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아마 주택 그 착공 건수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락세도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건축 수요를 알 수 있는 건축 허가 건수 같은 경우에도 57만 4천 건으로 전월에 비해서 한 5.9% 정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 그 착공 건수 감소가 최근 들어 4월 달로 일단 신규 건축에 대한 정부 세제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서 일단 건설사들이 실제로 착공보다는 기존에 있던 그 주택에 대해서 완공을 먼저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착공 건수가 좀 많이 좀 미흡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착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크게 많이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이 좀 하락세가 좀 많이 두드러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준비한 그래프 차트 한번 보시면서 간단하게 주택 착공 건수에 대한 흐름 한번 파악을 해보시겠는데요. 네. 일단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하락세가 나타내가지고 올 초부터 그냥 꾸준하게 회복세를 좀 나타냈는데요. 일단 그 회복세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좀 완만하게 일단은 많이 진행되는 모습이 일단 최근 들어 제조업 경기 회복하고 좀 약간 대조되는 좀 대조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워낙 주택 부분 자체가 워낙 소비 시장에서 가장 큰 매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폭의 좀 아직은 상승세보다는 아직은 어느 정도 좀 부합세로 좀 많이 마감하고 간다는 게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특징으로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주택 착공이 5개월 내 최저, 그리고 향후 주택 경기를 또한 암시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는 착공 허가 건수는 1년 내 최저치, 그리고 앞서서 이미 발표가 됐었던 건설업체 6월 체감 지수도 급락했다는 소식을 이미 여러분들도 접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택 건설 부분이요, 3분기에도 계속해서 부진할 수 있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주택 경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어떤 회복세에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전망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 시장 자체가 일단은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이 워낙
뭐 어떤 이슈로는 뭐 땅값도 많이 쌓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한 개발업체들이 땅을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좀 매입하고 있다는 그런 뭐 뉴스도 많이 나오면서 네. 향후에 주택 경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겠냐는 그런 전망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주택 자체가 워낙에 소유의 개념이 우리나라 같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만큼 그런 크게 뭐 주택 경기 자체가 이렇게 많이 회복세를 나타내는 부동산 값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둔감할 수 있는데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일단 이게 임대라든지 아니면 대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모기지 쪽으로 워낙 많이 수요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주택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매입을 하고 그다음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많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주택 경기 자체가 만약에 활성화되지 않으면 일단 이게 개인 소득이 만약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회복세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인 소득이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 경기가 향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좀 안 좋으시라고 전망이 된다 그러면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제 예상이 많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뭐 최근 들어 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일단은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네. 그 주택 경기에 대한 그 활성화 부분, 그다음에 향후 나와가지고 일단은 그 고용 부분, 이런 부분 자체가 많이 회복을 되지 않으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많이 강세를 나타냈던 제조업 경기 자체도 다시 한 번 더 좀 하락하는, 꺾이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밀한 협조가 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됐나 그렇게 많이 생각되어집니다. 네, 먼저 고용, 그다음에 주택 부문 회복 이것이 또한 제조업 그 경기의 회복세를 해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뭐 세제 혜택 최대 8,000달러에 대한 세제 혜택이 4월 말로 종료된 이후에 주택 관련 지표는 안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 우려보다 더 안 좋게 나온 것이 시장에는 큰 악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장 전의 분위기였고요. 장중에는 또 괜찮은 지표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지표가 충돌한 하루였는데요. 산업 생산 기대 이상이었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산업 생산은 뭐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는 제조업 그 지표 중에 또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5월 산업 생산이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뭐 이전 시간 0.8% 정도 되고 이제 전방이 한 1% 정도로 예상을 됐는데요. 일단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발표됐던 게 한 1.2% 정도 발표되면서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많이 나타나는 게 좀 특징인데요. 일단 전월 대비해가지고 일단 예상치를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 좀 많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이제 최대 폭의 증가를 나타내면서 산업 생산을 기본으로 했던 제조업 경기가 아직까지는 많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좀 시장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 또 설비 가동률도 같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설비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전에 한 73.7%였는데요. 발표도 한 74.7% 정도로 한 1%포인트 정도 상승을 나타내면서 설비 부분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기업들이 이제 공장을 굉장히 좀 많이 가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내는데요. 일단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시장에서 많이 좀 호재로 좀 작용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일단 간단하게 그래프를 보시면서 그래프의 흐름 나타내면서 이제 전체적인 계략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나가는 게 5월 산업 생산입니다. 네. 5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이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꺾어들면서 실제로는 이제 그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플러스권으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크게 좀 형성되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 좀 밑받침을 좀 많이 나타내는 네.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도 꺾임이 아직은 없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계속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산업 생산 쪽에서 많이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준비했던 그래프도 산업 생산으로 이제 견줄 만한데 이제 설비 가동률입니다. 네, 아까 2008년 10월 이후 최고라고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기업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설비를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가동을 시키고 있는 모습도 최근에 산업 생산과 좀 견주어가지고 그대로 그래프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금융위기 이전에 일단 굉장히 크게 많이 활동됐던 게 거의 한 80에서 90%까지 이제 설비가 굉장히 많이 가동이 됐었는데요. 네. 아직 그 부분까지는 회복이 좀 안 됐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아무래도 제조업 경기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국면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되어집니다. 네. 자, 미국의 5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증가하면서 9개월 내 최고치를 찍으면서 앞서서 발표됐던 주택 관련 지표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다음 주 FOMC 앞두고 사실 물가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지금 집중을 사고 있습니다. 2개월 연속 하락이라고 하는데 유가가 많이 떨어진 탓이라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일단 5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뭐 이전에 비해서 발표가 한 마이너스 0.3% 정도로 마이너스 0.2%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을 좀 나타냈는데요. 네. 일단 뭐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보합권을 나타냈지만 실제적으로 좀 마이너스권을 좀 나타내면서 그 생산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보다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뭐 식품과 에너지가 주로 이제 하락세를 좀 많이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시장의 그 생산자 물가 지수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뭐 요약이 되어지고요. 이 부분도 뭐 준비한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는데요. 네, 생산자 물가 지표. 예. 근데 뭐 생산자 물가 지표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물가 지표, 그 내일 발표될 건데요. 네. 이런 부분 보면 굉장히 좀 큰 폭의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부분도 좀 많이 있는데다가 실제로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매일매일 스팟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시장이 좀 많이 반영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네. 뭐 전체적인 큰 틀로 봐버리면 일단 뭐 최근 들어가지고 꾸준하게 좀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좀 약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이제 생산자 물가의 특징이 아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뭐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하고 많이 이제 연계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생산자나 그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향후에 연준에서 이제 가져가는 금리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까에 따라서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을 많이 잡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생산자 물가나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에 따라 가지고 일단 변동되는 그런 부분이 투자자들한테 많이 인식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크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지 않지 않았냐라고 일단 분석되어집니다. 그래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2달 연속 하락하긴 했지만 일단 시장의 큰 주목은 못 끌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페덱스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앞서서 잠깐 언급하시긴 하셨지만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으면 나올 무렵에 페덱스의 올 연간 이익 성장률 그 전망치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에는 못 미쳐서 또한 악재였죠. 예, 맞습니다. 일단 페덱스가 일단 4분기 그 주당 순이익이 이제 한 1.13달러 정도로 일단 발표됐는데요. 예상치와는 거의 뭐 일치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은 일단 내년에 그 연간 순이익 전망치가 4.4하고 이제 5달러 정도로 실제로 이제 내년에 예상치가 한 5달러 정도 선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전문가들 많이 예상했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바풀이를 했다 손치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네. 페덱스의 이 이익 전망치가 기대 미달한 것이 중요한가요? 일단은 그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뭐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그런 택배 회사들보다 페덱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글로벌 캐리어입니다. 일단은 네. UPS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는 뭐 다른 여러 국가들에 들어가가지고 지방 점포까지 다 들어가지만 페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 국가별로만 국가 내에서만 뿌려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국가 내부에는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그 글로벌 캐리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물동량에 대한 그런 흐름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가 많이 감소한다는 뜻은 쉽게 말해서 글로벌에 대한 그 물동량 수준이 굉장히 좀 많이 하락할 것이라는 걸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뭐 수출이라든지 수입 이런 물량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많이 흐름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게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 경제 회복과 굉장히 좀 많이 관건이 있다 보니까 페덱스에 대한 그 연간 그 이익 전망치가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이슈를 좀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생산자 물가 지수는 크게 주목을 못 받았고 주택 관련 지표 그리고 페덱스는 악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산업 생산은 괜찮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나마 또 괜찮은 재료가 좀 의외로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쪽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뭐 배당금을 중단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지만은 무엇보다 지금 피해 보상을 위해서 펀드를 조성한다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일단 그 뭐 피해 보상에 대한 그 에스크로 펀드를 일단 조성했는데 한 200억 달러 정도로 조성하면서 실제는 BP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하락세로 좀 출발했지만 장막판에 좀 상승세로 좀 나타내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뭐 일단은 좀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그 펀드 조성으로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많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자 심리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 보였던 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3대 지수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다우는 뭐 5포인트 올랐고 S&P 500은 아주 소폭 1포인트도 채 안 되는 하락을 보였지만은 나스닥이 견조했습니다. 애플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애플의 아이폰 4G 폰이 아주 첫날부터 뭐 이렇게 많이 판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몇 대나 지금 주문이 들어온 건가요? 예, 일단은 뭐 아이폰 4G가 시장이 좀 이슈로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네. 실제는 첫날만 일단 60만 대 정도로 선주문됐던 게 판매가 되면서 예. 아이폰에 대한 그런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크게 제기가 됐는데요. 뭐 최근 들어가지고 뭐 국내에서도 일단은 뭐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갤럭시 S라 그래가지고 일단 비싼 그 휴대폰을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면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큰 변혁을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견제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네.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뭐 구글폰이라든지 그렇게 견제를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저기 애플이 아이폰에 대한 4G를 좀 다시 또 발매를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아직도 스마트폰 아이폰이라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네. 애플에 대한 오히려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큰 폭의 호전을 가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 게 이제 애플에 대한 그 나스닥 시장과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그런 확신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뉴욕 쪽에서는 원자재 에너지주의 분위기가 좋지 못했었는데요. 반면에 유럽 쪽에서는 이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무려 6거래일째 랠리를 보였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증시로 보면요. 일단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에너지주가 좀 이렇게 하락세를 좀 출발했는데요. 그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에너지주가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일단 뭐 스페인에 대한 그 구제 금융설이 굉장히 좀 많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타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일단 재정 불안감이 계속 지속됐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이슈화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에너지주가 좀 많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쉽게 뭐 최근 들어가지고 그럼 뭐 유로화도 좀 안전을 찾아가면서 그 이전에 좀 많이 하락을 나타냈던 그 에너지주가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나타나면서 유럽 시장을 좀 많이 받쳐주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 유럽 증시도 기술주는 좀 하락을 나타냈지만 에너지주가 견조하게 좀 상승을 나타내면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한 0.4% 정도로 좀 이게 상승세를 좀 나타내면서 시장을 좀 마감한 게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유와 IMF가 스페인에 2,500억 유로 지원한다 이런 설이 좀 나돌았었고요. 스페인 정부가 부인하고 EU 측에서도 아니다 얘기를 했었지만 이것이 또한 주가에 그래도 다행히 발목은 좀 닿지 않고 랠리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부분에서는요. 주간 재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증가 예상, 그러니까 감소 예상을 깨고 증가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네, 유가는 맞습니다. 올랐네요. 예, 일단은 그 유가 같은 경우는 그 주간 원유 재고 보고가 한 170만 배럴 정도로 이제 오히려 상승세를 상승세 나타내면서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좀 작용한 걸로 좀 많이 예상되는데요.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달러가 좀 약세를 좀 나타내면서 그런 모습이 오히려 시장에 더 크게 반향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유가가 좀 많이 유가가 많이 이렇게 급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 77.67달러로 또 마감했던 게 시장의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 이슈가 되는 게 금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0.1% 정도 하락하면서 온스당 한 1,233달러로 좀 마감했던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는 86.11로 그 상품 시장 그렇게 마감한 게 그 상품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스페인 재정 불안감이 유럽의 마감 증시의 지수에는 영향을 못 미쳤지만 유로화는 다시금 1.23달러에서 뭐 크게는 아니지만 소폭이나마 다시 이탈시킨 영향을 한 것 같네요. 자, 끝으로 오늘 밤에 나올 일정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오늘 일정 중에서 좀 중요한 그 지표가 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보합세로 예상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하게 좀 체크해 볼 만한 게 5월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이전보다는 예상은 일단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이전치보다는 예상치가 좀 소폭 감소하지만 이 부분도 아직은 시장에서는 호재로 좀 작용할 것이라고 좀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분기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도 발표되는데 일단 이전보다는 예상치가 좀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마다 이제 이슈로 계속 나타나는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전보다는 그 예상치가 이제 좀 감소로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켜봐야 될 지표들 이번 주 뉴욕 증시 통틀어 아마 가장 주목을 좀 끌 날이 오늘 밤 뉴욕 증시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올 텐데 좀 관심을 집중시키셔야 될 것 같네요.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지표가 엇갈리면서 결국 조용하게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일의 뉴욕 증시는 이미 급등 랠리를 보였죠.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이 또한 3천억 이상 사주면서 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1700의 종가에서 지수를 1705포인트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 영향이 클 것 같진 않은데 말이죠. 오늘은 또 어느 정도의 어떤 반등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급등 부담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런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서 오기철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게 힘들게 정말 도달하고 싶었었던 1700고지 어제 정말 도달을 했는데 외국인 때문이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최근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매도할 때는 주가지수가 하락을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는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주가지수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고 개인들은 1,500선대, 1,600선대에서 매수 들어왔던 것들을 좀 매도를 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지수가 1,700선에 좀 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렇지만 1,550선과 1,720에서 54선의 그 박스권을 돌파하기에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 박스권을 돌파할지 여부를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외국인들이 워낙 안 사주다가 일단 한번 이렇게 조금 연속적으로 나흘간 1조 정도 사주니까 그것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담다 보니까 지수가 일단 1700까지는 오긴 왔지만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계속해서 바라기에는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아직은 박스권으로 좀 보는 것이 현 국면을 풀이하는데 좀 맞는 해석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일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장 보고 이제는 가는 장인가 싶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또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늘 우리 장의 변수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 대외적인 변수가 가장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유로달러 일간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작년 이제 8월, 9월 2009년도에 형성됐던 그 유로달러가 1.25달러 정도 선에서 바닥권을 하락했고 그 이후에 이제 5월달, 6월달에 들어서면서 유로달러가 1.2달러 이하까지 깨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유로달러가 지금 반등을 보이면서 유로존에 대한 그런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네. 여기에 따른 미국 시장의 수출 기업들에 대한 그런 경쟁력 강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좀 안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유로달러가 다시 1.25달러 부근에서 다시 재차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6월, 7월 유로존 만기, 국채 만기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네. 그런 변수들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도 추후에 발생할 것을 좀 보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6, 7월 문제 남유럽 국가들의 그 국채 만기가 좀 지나고 봐야 유로도 지금은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가장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것은요, 이제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추세적으로 우리 증시를 사주는 걸까 이 부분 아닐까 싶어요. 네. 최근에 지난 5월 달 외국인들이 6조 원 정도의 매도를 보였었는데 네. 6월 중 6월 달에 들어서는 약 5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의 대부분이 지난 6월 11일부터 어제까지 약 9,700억 정도 1조 원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급은 이제 한숨을 좀 돌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것이 이제 국내 시장이 상당히 좋아서라기보다도 그런 영향도 있지만 네. 환율에 대한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기준 베이스로 했을 때 국내 코스피 지수가 한 10% 정도 더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환차익도 노리고 지금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환율의 변수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더 매수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매수를 좀 약간 유보하는지 좀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좀 사주는 데는 역시 원달러 환율 영향도 있겠지만은 또 유로화의 어떤 1.23달러 이상의 어떤 반등도 의미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래저래 하면서 남유럽 문제도 예전만큼 그렇게 큰
악재로는 작용을 안 하면서 이 정도면은 좀 주식 투자를 좀 해도 되겠군. 돈을 좀 안 걷어들여도 되겠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예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험 자산의 선호도는 우리가 이제 그 신용 등급 간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를 좀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들어서면 5월 달부터 이제 BBB 마이너스 등급과 AA 마이너스 등급, 이제 그 좀 부실한 기업과 초우량 회사의 그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 네. 최근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5월 달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채권보다는 주식 쪽으로, 그러면 이제 초우량 기업에서 그다음에 좀 약간 저평가됐던 그런 기업들로 매기가 좀 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그런 수급 여건은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일단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수급이 조금씩 풀리는 이 즈음. 하지만 여전히 지수는 훌쩍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목들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어제 물론 외국인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 많이 샀겠지만 뭐 현대차, 모비스, LG화학, 제일모직 전부 다 사상 최고가 트라이했던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를 뭐 열 몇 개나 내버리는 코스닥 몇몇 종목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수야 상관없이 달리는 말에 좀 올라타봐야 맞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투자 전략을 어떤 식으로 세워야 맞는지요? 일단은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난 그 8월부터 올해 이제 6월 달까지 보면 1550선이 박스권 하단으로 보여지고요. 네. 1720에서 1750선이 박스권 상단입니다. 지금 현재 1700선에 올라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이제 2분기에 이제 실적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네. 모멘텀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이제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일단은 박스권도 자르면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할 만한 모멘텀이 향후 좀 발생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좀 관점이 될 것 같고요. MSCI 지수가 아마 편입이 아마 불발될 거라고 네.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약간 그러한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700선에서는 박스권 대응을 염두에 두시고 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그 실적 개선 업종 위주의 단기적인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5월과 6월 환율이 레벨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타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샀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최근 4일간 순매수 종목들 보면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화학 업종, LG화학, 운수, 대한항공 네. 이런 종목들로 실적이 상당히 우량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종목들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된다고 하면 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또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달리는 말에 좀 올라탔다가 지수가 이제 둔화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한 그 달리는 말에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타는 것 가능하겠다. 그러면 달리는 말이 지금 한두 말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말에 나름대로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올라탈 것인가 그걸 정해야 될 텐데 IT가 생각보다 글쎄요, 뭐 화학이라든가 자동차보다 조금 이익 전망치 측면에서 실적 측면에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2분기 주도군들의 이익 모멘텀을 바라보게 되면 네.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LED, 그다음 화학, 운송 아마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다 같이 좋겠지만 굳이 이제 순위를 매겨보자면 자동차가 맨 앞에 서고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화학, 운송 그쪽으로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뭐 IT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은 일단은 뭐 기우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LG전자에서만 많이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우려감들은 시장에 일단은 반영이 되고 있고 네.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좀 충분히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모멘텀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IT 쪽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자, 지금 뭐 반도체의 어떤 2분기 실적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LED 부분에 대한 공급 과잉 뭐 이런 쪽도 있겠지만 LG전자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진 영향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지주회사 LG를 한번 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있나요? 네, 최근에 네. 일단 지수가 박스권 상단에 오다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신고가 냈던 종목들도 한번 타보는 것도 괜찮은 흐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고가에 올라가 있으면 상당히 좀 접근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예. 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사주는 대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가들에 대비해서 얼마나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았냐도 체크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익 모멘텀들이 상당히 좀 좋게 발표될 LG화학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LG화학 기업적인 면 특히 2분기에 또 얼만큼 실적을 냈는지 조금 자세한 얘기를 더 들어볼까요? 지금 사상 최고까지만 아무튼 더 갈 수 있다는 의견이신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가 지수가 지금 1700선에 올라와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30만 원을 어제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을 좀 주목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은 그 달리는 말에 더 올라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LG화학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국내 화학업체 중 가장 다각화가 잘 돼 있는 제품을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일단은 흐름이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환율 상승에 따른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로 발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분기 평균 환율은 동사 매출의 월말 집중 및 원재료 레깅을 감안하면 실적에 미치는 환율은 약 1,200원, 달러당 1,2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매출이 약 5조 원, 영업이익이 약 7,620억 정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서 사상 최대를 지금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2010년에는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안정적으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2차 전지 및 편광판의 생산 및 품질 리스크가 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상당히 좀 많이 희석이 되는 그런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화학업체들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면 유가 하락에 있는데요. 최근에 유가 흐름도 상당히 70달러에서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달러 약세에 따라서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안심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근데 LG화학 수급도 궁금한데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일단 좋아하는 업체들은 대형주이면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무엇보다도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회사들일 겁니다. 네. LG화학 보시면 그 차트 보시면요. 네. 6월 달에 들어와서 5월 달에는 기존에 5월 달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약 6조 원가량을 매도를 할 때 같이 매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았죠. 네네. 그리고 나서 6월 달 들어와서는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매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만 원을 만들어준 주체가 외국인이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시세를 낼 때는 한 번 더 주가 지수를 크게 올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LG화학 같은 경우 한 29만 원대 약간 이제 5일선 부근에서 네.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대응으로 한 33만 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는 약 28만 원, 21선이 이탈하는 부근인 28만 원 선에서 순조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상 최고가 내는 종목들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33만 원 LG화학의 경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잡나요? 일단은 목표 가격은 다른 이제 타 증권사에서 목표가들을 어떻게 이제 산출을 하는지 좀 참고를 했습니다. 네네. 보통 35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목표 가격들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 중에 다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탄력을 받아서 한 33만 원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고 하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LG화학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달 중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원안대로 추진이 된다면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기업 원형지를 공급하는 방안 또한 물 건너 가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5년 동안 국내 주식을 60조 원어치 이상 더 사들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확대가 증시 대세 상승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줄을 그려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2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편입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그러나 올해에도 무산될 전망입니다. MSCI 측은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사용 문제 등에 대해서 한국이 난색을 표하자 결국 편입 불가로 결론을 내린 분위기입니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우리금융 인수 의지를 밝히면서 메가뱅크 즉 대형은행 부상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금융의 인수 의지를 갖고 있던 하나금융지주로선 KB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의식해 외환은행 인수 카드를 좀 더 신중하게 점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년엔 국민 5명 중 1명이 스마트폰을 쓸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2007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스마트폰, 올 6월 말 현재 22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엔 사용자가 전체 인구 20%인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요. 서울연대TV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녁 여야가 참 바빴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듯 싶은데요. 이달 중 국회 상임위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사실상 그 부결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이 어렵게 마련한 수정안이 폐기가 되고 원안대로 추진이 된다면은 다시 시계 태엽을 역으로 감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중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거의 뭐 정치권이 힘을 쏟게 되지 않을까, 뭐 당분간은 계속 세종시 국면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 부결된다면 정운천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 내정 직후 세종시 수정을 거론한 지 9개월 만이고요. 또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3개월 만에 수정안이 폐기되는 셈입니다. 수정안이 폐기되면 자동적으로 구부 이청의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원안이 부활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렇게 되면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기업 원형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물 건너가게 되는 거라서 조만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지만 여당 내에서도 친박계가 반대하고 있어서 수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국토위가 지금 한나라당 18명, 또 민주당 9명, 자유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친박계 9명을 포함해서 21명이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뭐 부결이 불가능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초점은 원안이냐 뭐 아니면 삼성 등 기업들의 원형지 공급까지 하기로 한 그 수정안의 취지를 좀 담은 플러스 알파를 좀 포함할 것이냐 뭐 이 선택의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여야는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될 경우 원안 플러스 알파로 가는 부분은 정부가 대안을 만들며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사실 그 원안 플러스 알파 부분에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사실상 대기업 유치는 좀 무산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거의 뭐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뭐 그 산업 용지도 턱없이 부족하고 네. 또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런 파격적인 대책들이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일단 그 내용 면에서 원안이랑 수정안이 내용이 너무나 다릅니다. 일단은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 청사를 이동하는 거에 거의 뭐 원하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네네. 지금 수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산업용지 규모에서 일단은 정부가 기존 79만 2천 제곱미터 수준의 산업용지를 346만 5천 제곱미터로 늘렸거든요. 네. 게다가 특혜 시비가 정말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가령 3.3 제곱미터당 227만 원에 달했던 조성원가를 낮추면서 그 원형지 가격을 뭐 산업용지의 그 평균 공급 가격인 78만 원에서 또 38만 원을 뺀 40만 원에 뭐 공급을 해준다든지 뭐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안들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서로 그래서 여기 리스트에 들려고 했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세제 혜택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셈이고 또 이제 뭐 규모 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투자 유치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국민연금이요, 향후 증시에 대한 전망을 좀 낙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주목할 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국내 주식을 60조 원어치 이상은 사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증시 어떤 대세 상승론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안정적인 자금줄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니까 하반기 뭐 대세 상승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여기에 뭐 아주 완벽하게 힘을 실어주는 대책인 것 같습니다. 어제 열린 제4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인데요. 일단 2015년 목표 포트폴리오를 주식 30% 이상, 채권 60% 미만, 대체 투자 10% 이상으로 하는 중기 자산 배분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뭐 금액상으로 봤을 때 지난해 말로 따져보면 기금의 17.9%에 해당했던 그 49조 5천억 원 정도가 주식 투자 규모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15년 말에 이제 또 아무래도 자금 규모가 488조 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에 뭐 그 정도에 해당하는 비율로 따져본다면 거의 한 100조 원 가까이가 주식에 투자된다는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국내 주식 비중이 13.1%에서 20% 이상으로 늘어나니까 지금의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 36조 3천억 원에서 97조 6천억 원으로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동안 사실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채권 투자를 많이 했던 국민연금인데 이렇게 갑자기 주식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수익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 같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에 늘 항상 두려워했었던 게 사실인데 이제는 좀 이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수익성 제고에 나서지 않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증권업계 안팎에서도 좀 상당히 요구가 많았는데요. 해외 연계금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낮은 국민연금의 주식 편입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좀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좀 주식만큼 또 매력적인 자산이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투자율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자산 가격을 끌어올려주면 또 정부 입장에서도 소비 심리나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또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좀 전에 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시장이 손꼽아 기다리던 MSCI 선진지수 편입이 글쎄요, 올해도 또 불발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측에서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불발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거의 뭐 확정적이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네, 뭐 아주 뭐 통보가 온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네. 거의 뭐 정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번에도 역시 물 건너간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좀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한 고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이제 MSCI 지수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인 MSCI 바라에서 또 공식 통보는 없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네. 부정적인 상황이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MSCI가 요구한 한국의 선입지수 편입 선결 조건이 있는데요. 코스피 200지수 선물 사용권이나 원화 국제화, 외국인 아이디 등록 시스템 등에서 좀 진전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SCI 바라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게 또 관계자들의 설명인데요. 원래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6시에 예정이 돼 있었죠. 시장 분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고요. 네. 이번에 편입 후보가 한국과 대만인데 우린 또 지난해 이스라엘과 같이 후보에 올랐다가 네네. 떨어지는 뭐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상당히 좀 기대가 컸었는데 아직 뭐 기대를 완전히 접을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뭐 다들 뭐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2년 연속 MSCI 선진지수, 만약에 이번에도 편입이 불발되게 되면요, 워치리스트, 그러니까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그 후보 리스트에서 마저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워치리스트에 빠지는 것만은 좀 막아달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어제 새로운 수장이 결정됐었죠. KB금융지주. 하지만 이래저래 M&A 가능성이 더 주목을 받았던 날이 아닌가 싶은데 때문에 외국인들은 KB금융지주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KB금융지주가 군침을 흘리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쪽의 주가가 훨씬 더 좋았는데요. 어쨌거나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힘을 합친다면은 조금 더 큰 메가뱅크가 탄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뭐 합치게 된다면 엄청난 파급력이죠. 그 규모만 봤을 때는 이 합병이 이뤄질 경우에 약 547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정도면 뭐 업계 1위를 넘어서서 뭐 상당한 메가뱅크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윤대 내정자가 이렇게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니까 좀 지금 소갈이라는 곳이 어디인가 하니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지금 거의 뭐 자체 현금 동원력이 5조 원에 달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돈을 쓸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자금을 어디다 써야 할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상황인데 네. 지금 이렇게 우리금융이 이렇게 KB금융지주에 합병이 된다면 사실 이제 하나금융지주로서는 상당히 뭐 대여를 놓치게 되는 뭐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왜 그렇다고 해서 왜 하나금융지주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느냐? 네. 그 내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와 하나금융이 합병할 경우에 정부 지분율이 무려 35%에 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정부 지분이 뭐 상당히 많이 차지하게 된다 보니까 또 외국인 주주들의 특성상 또 정부 지분율을 또 꺼려하다 보니까 네. 합병 추진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카드를 선택한다면 해외 영업망도 확충하고 은행의 몸집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고요. 네. 또 외환은행 가격도 예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뭐 군침이 도는 매물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뭐 외환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여전히 메가뱅크 경쟁에서 뒤처지고 론스타에 배만 불려준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좀 더 조심스러운 것이 아닌가. 어쨌든 뭐 언해정자의 등장으로 해서 메가뱅크 논의가 계속해서 금융권에서 뭐 시끄럽게 뭐 하반기 내내 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는 볼커룰 같은 은행 규제안이 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추진 과정은 또 쉽지만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간밤에 뉴욕에서 애플의 아이폰 4G가 선주문을 받았는데 선주문 그 첫날 60만 대의 주문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도 스마트폰의 열기가 아주 뜨겁죠. 갤럭시 S도 역시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뭐 주변에서 보면 쓰는 분들도 아마 많이 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요. 내년에는 국민 5명 중에 1명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을 것이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어제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았더라고요. 네,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국민 100명당 스마트폰 사용자가 지금 현재 뭐 한 5명 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20명으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5년으로 점쳤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이 등장한 게 2007년이니까요. 뭐 이제 조만간 뭐 이제 국민 5명당 1명꼴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 뭐 이렇게 사용 인구가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네. 그 5명, 국민 100명당 20명으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유선전화 같은 경우는 31년이었고요. 네. 인터넷이 8년, 휴대전화가 6년이었습니다. 휴대전화도 상당히 빨리 보급된 것으로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그거보다 더 단축된 거니까 스마트폰은 뭐 아주 금방 대중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도 뭐 이제 스마트폰 이용이 늘어나면서 뭐 MP3나 내비게이션 같은 IT 기기들이 시장이 좀 약간은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명에서 이제 5명 중 1명꼴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우리의 그 IT 시장 환경은 물론이고 그런 실생활에서도 상당히 급변하게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설경제TV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그냥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지수만 보면 그런데요. 다우는 5포인트 올랐고 나스닥은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S&P 500은 아주 소폭 1포인트도 채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약보합 혼조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표가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아주 좋았던 것, 좋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개장 전에 공개가 됐던 주택 관련 지표죠. 주택 착공지수가 5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세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좋으려니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 같은 우려 보다 더 훌쩍 더 안 좋은 심각한 지표를 던지고 난 다음에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었지만요. 미국의 5월 산업 생산이 다시금 9개월 내 최고치를 찍으면서 장중에 이래저래 회복을 좀 한 결과입니다. 엇갈린 지표에 지수는 조용하게 끝난 뉴욕 증시. 우리는 이 지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반영을 할까요? 더 자세한 우리 장 얘기는 출발 센전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